요즘 지자체에서 아주 이색적인 마라톤 대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책과 마라톤을 접목한 독서 마라톤 대회인데요. 책 1쪽을 마라톤 1m로 환산을 해서 코스를 완주하는 경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3km로 시작해서 하프 코스, 풀 코스, 정말 코스도 다양하고요. 완주한 사람에게는 완주증도 준다고 하거든요. 이 인생 책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은 책을 마라톤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 문득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도 숨 한번 고르고 책 속의 길을 한번 달려가 볼까요?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 수학책, 공책, 국어책 어려워, 책 비싸, 책 수혜,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작 이시안입니다. 네, 책의 숨은 의미까지 알려주는 아는 책 책방 시간입니다. 작가님, 오늘은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은요. 다른 사람 일기를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일기요? 네. 난 누가 내 일기 본다 그러면 너무 싫은데 남의 일기 본다고 하면 또 궁금하기도 해요. 네. 맞아요. 학창 시절에는 이렇게 열쇠로 잠가놓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남편 일기 몰래 본 적이 있거든요. 어머, 진짜? 네, 그래요? 근데 보고 너무 섭섭해져가지고. 왜요? 이 티를 안 내야 되는데 티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이때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남편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실직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지혜야, 아니 나는 거기 그 일기장이 나에게 변기 같은 거야. 난 다 쏟아내고 내렸는데 물을. 넌 거기서 냄새 맡고 있으면 어떡하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네. 그다음부터는 일기를 훔쳐보지 않습니다. 맞아. 네. 어허. 근데 진짜 일기를 훔쳐본다는 거는 약간 죄책감도 들기도 하지만 흥미롭기도 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읽은 남의 일기인 거죠. 남의 일기.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일기는 안내의 일기입니다. 맞아, 나 봤어. 네. 안내일기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이 있었잖아요. 네.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안내 가족 4명과 아빠, 엄마, 언니, 안내 네네. 이렇게 4명과 또 다른 사람 4명에서 8명이 2년간 은신했던 기록이거든요. 정말 13살 소녀가 그 당시에 겪을 만한 모든 것들 플러스 그리고 그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들어가 있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내일기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은 10권의 책 중 하나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13살 소녀가 쓴 일기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또 명작으로 손꼽힐 수 있었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맞아요. 이 친구가 13살 생일 선물로 일기장을 선물 받거든요. 오. 그 일기장에 키티라고 이름까지 지은 다음에 아유 키티야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일기를 그때부터 쭉 써내려갔는데 이 일기장이요. 대학 공책으로 2권, 낮장 기록으로 360장 정도 되는 일기를 꽤 썼습니다. 많네요. 안내가 이 안에서 나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게 꿈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글쓰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소질이 있었고요. 보통 13살 소녀가 썼다고 하면 우리가 13살 썼을 때 그 일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나 끝에 꼭 그거였어. 참 맛이 있었다. 오늘 날씨, 오늘은 뭐 먹었다, 맞아, 맞아. 맛있었다. 참 맛이 이렇게. 있었다. 네. 그리고 우리 일기는 또 방학 때 제출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기지만 사실 한 달 일기를 거의 하루에 다 써버리는 네. 그런 것가 아니라 정말 문학 소녀의 일기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좀 의미 있는 기록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의미 있냐면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돼요. 지정이 돼서요. 뭐 8명이 숨어 살았던 그 일상 같은 것도 잘 묘사가 돼 있고요. 일반인들은 생존하는 게 투쟁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생생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나치에 대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네를 비판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을 묘사함으로써 그렇죠. 나치에 대한 충분한 비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담겨 있고요. 제일 좋은 건 그런 것 같아요. 희망을 주거든요. 네. 유대인으로 숨어 살면서 세계적인 작가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작가를 꿈꾸고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할 수 없어도 어떤 희망을 가지는 것. 그런 부분을 안내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세계적인 그런 문학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그런데 그때 당시 나치군이 유대인 탄압 굉장히 심각하게 했잖아요. 네네. 그럼 구체적으로 은둔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한 건지 그게 네.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2년이나 들키지 않고 있을 수 네, 있을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는 척 포인트 2번째입니다. 네.
네덜란드에 가보면요, 암스테르담에 가보면 안네 프랑크 하우스가 아직도 있어요. 오. 이제 관광지화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네. 처음에 아버지의 공장이었어요. 공장 사무실에 있는 공장 뒤편에 은신처를 마련한 겁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몰랐고요. 그리고 출입구가 살짝 조그맣게 있는데 그거를 이동식 책장으로 가려놔요. 아, 그렇구나. 또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조용하게 지냈다가 또 그 없으면 살짝 열어서 출입을 하고 그런 식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구조만 보면 사실 사람들이 알 수 없었던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화장실도 갈 거고 물 내리는 시간도 있을 맞아. 거고 밥도 먹을 거고요. 네, 그렇죠. 굉장히 그 의식주에 아니 소리가 네. 숨길 수 없는 소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표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와. 공장 사람이 출근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8시 50분 전까지는 한 30분 전까지는 다 이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 업무 시간에는 그냥 조용히 공부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침묵의 시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한 12시 반 정도 되면 직원들 식사 시간이니까 네. 그때는 약간 시끌시끌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살짝 풀어져 있다가 다시 또 1시부터 그때 이제 잠깐 라디오를 들으면서 바깥 세상에 또 좋은 소식이 없나 이렇게 봤다가 다시 일하기 시작하면 또 공부 및 침묵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 그때부터는 자유 시간이지만 자유 시간이라고 해도 우와 자유다 나가놀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철저한 계획표상 생활을 했고 응.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됐지만 아, 다행히 숨 막혀요. 네. 근데 그게 잘 지켜져서 2년 동안 그나마 들키지 않았던 거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는지 사실 그 안내일기를 어린 시절에 읽으면서 아, 제발 해피엔딩이었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나도 막 엄청 빌면서 빌면서 읽었는데. 봤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아는 척 포인트 세 번째인데요. 은둔 생활의 마지막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새드 엔딩이거든요. 그러니까 1944년에 은신처가 발각이 됩니다. 철저하게 생활했는데 왜 발각이 됐느냐라고 한다면 누가 고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요. 너무 억울한 게 1945년에 전쟁이 끝났잖아요. 네. 그 1945년 3월에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망을 합니다. 안내가요.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에. 그래도 그나마 그 일기가 발굴된 건 다행이고요. 은시처 생활을 도왔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네. 사람이 그 일기를 발견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안내 가족은 전부 다 그 수용소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그 정신병에 걸려서 죽었고 네. 그리고 안내가 죽으니까 그걸 보고 또 언니가 또 마음이 심약해져가지고 죽고 그러면서 아빠만 살아남았어요. 네. 우리 아빠가 수용소 생활 끝내고 돌아와서 그 일기를 건네받고 아, 이런 건 널리 알려야겠다 해가지고 그걸 출판을 한 겁니다. 그게 1947년에 3,000권의 출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에 출판이 되는데 그게 연극도 되고 영화도 되고 일단 책도 많이 팔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는 안내일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처음 출판됐을 때 네. 제목이요. 재밌는 게 집 뒤채예요. 집 뒤채? 네. 추상적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어. 그래서 영어로 번역될 때는 더 다이어리 오브 영걸 이렇게 됐거든요. 네네네. 영걸. 이것도 좀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번역될 때는 1959년인가에 헐리우드 영화가 됐었는데 그때 제목이 안내일기예요. 영화 제목으로 책 제목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안내일기가 된 거죠. 그렇군요. 이게 해피엔딩이면 좋았을 텐데 해피엔딩이 아니어서 너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안내의 꿈을 작가라는 꿈을 이룬 건 그거는 또 기분이 좋네요. 네. 누군가의 기록이지만 그 기록이 정말 역사를 담고 있고 정말 아픈 순간들을 희망으로 바꾸는 시간들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보물처럼 느껴집니다. 어린 시절에 책을 읽었었는데 끝내는 그 희망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지 못해서 늘 많이 울었던 기억도 나는데요. 아는 척 책방에서 새롭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안내의 일기였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 나누는 인생 책방.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원님이요. 아세요? 클럽 멤버세요. 진짜요? 굉장히 특별하고 의미 있는 클럽이고요. 네. 아무나 가입을 안 받아줍니다. 궁금해 뭐지? 예, 바로 1억 원 기부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이라는 곳인데요. 이 클럽에 어떻게 가입하게 되신 거예요? 지난
21대 총선 당시에 코로나가 한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분들이 이제 힘들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 21대 총선 공약으로 제가 이제 걸었습니다. 기부하겠다. 예, 예. 와. 국회의원 세비 30%를 매달 기부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의미가 있는 게 전현직 의원을 통틀어서 처음이시래요. 정말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건데요. 이게 참 시작은 쉽지만 이렇게 꾸준히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정치인들은 한번 약속하면 잘 지키지 않는다. 이런 이제 사회적 통념을 좀 깨고 싶다. 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는 네. 생각과 하다 보니까 뭔가 습관처럼 또 하게 되고 또 이 돈이 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게 되어지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좀 뿌듯함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기부를 계속 하게 된 거죠. 습관이라는 표현을 하셨지만요. 습관이라는 게 말로 하면 정말 쉬운데 행동으로 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야, 정말 멋진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은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함께 할 텐데요. 의원님께서 꼽아주신 인생 책은 바로 이겁니다. 리더라면 정조처럼.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일까요? 조선 후기의 개혁군주 정조는 비극적인 개인의 삶을 뛰어넘어 역사에 이름을 남긴 훌륭한 군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자신에 대한 반대 세력들의 온갖 음모와 패출 위기를 겪었고 국왕이 된 이후에도 숱한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개혁군주로서 한 시대를 이끌고 현재까지 우리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조만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리더십과 정치적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조선 후기의 개혁군주 정조의 드라마틱한 삶과 특별한 리더십을 담고 있어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필독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의 인생책 리더라면 정조처럼. 자, 정조를 떠올리면 어떠세요? 보통은 그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떠올리실 텐데요. 이 책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우리 이시안 작가님께서 정조 어떤 인물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정조는 조선의 제22대 왕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영정조 시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조선의 가장 잘 됐던, 부흥했던 시기를 얘기할 때 영정조 시대를 얘기하는데 영조는 정조의 할아버지였던 거죠. 네. 근데 왕이 오르기까지는 험난한 시절을 많이 보냈고요. 네. 왜냐하면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보니까 죄인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 이런 논란에 왕이 되면서도 계속 시달렸어요. 그리고 사실 11살의 아버지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했으니까 그 트라우마도 상당했을 거고요. 그래서 평생 그런 어떤 암살이라든가 음모 속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잘 때 갑옷을 입고 자기도 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좀 힘들게 정치를 좀 이어갔던 그런 인물이지만 스스로의 개인기도 뛰어나고 네. 그리고 어떤 앞으로의 비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원대하고 좋았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리더로 지금도 존경받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정조의 삶과 리더십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까지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진영 씨 다 읽으셨어요? 예. 네, 어떠셨어요? 읽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내용을 보면 네. 뭐 위인전들 많이 읽었지만 위인들은 다 독서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웬만한 독서량이다 하면은 뭐 그게 놀랍지도 않은데 이 정조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책을 읽다 병날까봐 아이고야. 촛불을 못 켜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막 숨어갖고 이불로 막 불 안 새어나가게 막아가지고 책을 너무 열심히 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 책사랑에 대한 그 부분은 정말 놀랍더라고요. 자, 의원님께서 리더라면 정조처럼 인생책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처음 정치인이 됐을 때 이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정치인이 될 것인지 또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인이 되기 전에는 뭐 막연하게 그런 생각들을 했지만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구나. 네. 그런 고민을 하는 상황에서 리더라면 정조처럼이라는 책을 이제 만나게 됐고 네. 그 책을 통해서 정조가 우리 위대한 뭐 개혁군주라는 건 알았지만 좀 더 뭔가 어떤 에피소드를 통한 이 정조의 리더십에 대해서 읽게 되고 3번을 읽게 됐는데요. 그 3번을 읽으면서 저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한 그런 책이다. 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게 된 겁니다. 의원님의 롤 모델인 거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정조가 되고 싶어서 사실은 3번을 읽은 겁니다. 책도. 아 정조처럼 되고 싶다. 뭐 이런. 네. 자, 키워드를 통해서 이 리더라면 정조처럼이라는 책에 대해서 좀 깊숙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볼까요? 자, 문지석 의원의 책과 인생 이야기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검소입니다. 자, 이 책을 보면요. 정조가 마음속에 9개의 좌우명을 가지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검소를 숭상하는 거였습니다. 그 정조의 검소함과 관련한 에피소드들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임금님 수라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보통 11첩 반상으로 나가지 않나요? 막 각종 맛있는 거, 고기 이렇게 네. 막 11첩 반상은 해야 되는데 정조대왕은 아 나는 검소하게 하루 2끼만 먹고 그냥 반찬을 5가지만 달라고 하셨다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24년 동안이나 지키셨다는 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검소하셨는지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하루 이틀이면 인정 안 하는데 네, 24년이면 정말 찐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찐 검소. 어. 와. 임금님인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먹는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읽으면서 너무나 놀랐던 게 역사책에서 나오는 임금님의 의복이 있잖아요. 네. 고급 비단 옷들인데 맞아. 무명의 옷을 즐겨 입으셨다는 거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 임금님이 무명 옷을 입고 앉아 계신다 상상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거기에 책을 읽으실 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읽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옷이 계속 해진 거예요. 근데 임금님이 버선이나 옷을 해진 거를 꿰매서 입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 유행이 여기를 덧대는 게 나타납니다. 각설이 패션 아니에요? 나도 있는데 바지. 일부러 복고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와, 진짜 너무나 놀라워요. 근데 의원님도 그러면 롤모델이시니까 검소하게 지내신 거죠? 네, 그 어린 시절에 뭐 그 시절에 다들 가난했지만 저는 뭐 특히나 또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뭐든지 아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검소함이 이제 몸에 배이면서 지금도 가능하면 정조대왕이 옷을 기워서 입고 네, 버선도 기워서 입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 바지 같은 것은 요즘 바지는 너무 얇고 뭐 하여튼 가볍게 만들기 때문에 얇아서 금방 헤어져요. 특히 네. 엉덩이 부분 많이 헤어지는데 아. 그런 부분들은 누벼서 한 번 진짜요? 누비고 2번 누비고 3번까지 누벼서 입자. 그래서 네. 와. 집사람한테 혼나기도 하는데 그래도 아깝잖아요. 검소함도 검소함이지만 네. 지구 환경이라든가 요즘에 이제 탄소 중립 사회를 우리가 지향하잖아요.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다 해질 때까지 입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검소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검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어느 정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저희는 이제 한 몸이 6마디기 정도 됐어요. 그러면 네. 이제 먹고 1년에 먹을 식량도 부족한 상황인 거죠, 사실은. 지금 따지면. 네. 그럼 이제 지금 같은 시절, 이 시절이 가장 어려운 시절이거든요. 이제 보리도 안 나오고 지난해 수확했던 쌀도 다 떨어지고 네. 뭐 이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쌀을 한 움큼으로 고사리라든가 취나물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가마솥에 한 솥을 끓여요. 그래서 그걸 하루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 끼 먹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럼 보통 뭐 한 그릇 정도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면 화장실 갔다 오면 금방 배가 꺼지고 그쵸. 배가 너무 꺼지지. 고프고 막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네. 심풀이라든가 삐비라는 게 혹시 알라는지 모르지만 입이요? 예. 그 풀이 굉장히 부드럽고 달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풀이요? 그런 걸 뜯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저녁 오후 시간 되면 이제 오후 2-3시 정도면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그러면 그 또랑에 물도 마시고 그러면 배가 이제 쑥 불러와요. 네. 그걸 느끼죠. 배가 불러오는구나. 뭐 웃으면서 말씀을 네. 하셨지만 사실 얼마나 서러운 순간이 많으셨을까 싶거든요. 근데 네. 11살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가장이 되셨다고. 음.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11살 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네.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옛날에는 초등학교 마치거나 중학교 마치면 다 서울로 돈을 벌러 갔어요. 형들은 이제 서울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네. 형님 2분은 서울로 이제 돈 벌러 가고 누나도 돈 벌러 가고 네. 이제 제가 이제 남은 거죠. 근데 네. 어머니가 좀 병약하셨어요. 네. 좀 약하셔가지고 농사 일도 좀 이렇게 다른 어머니들처럼 막 척척 해내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서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보니까 아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이제 그때 지게도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11살 때. 지게를
지고 이제 산에를 하루에 2번씩 올라락 내리락 하면서 나무도 하고 네. 그다음에 농사일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그래서 이제 소나 돼지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그런 이제 생활을 제가 책임지고 했었던 거죠. 어린 나이지만. 네. 여기 정조도요.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봤잖아요. 네. 지금 똑같이 11살 때 그러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하는데 그러네요. 이게 사소한 이유긴 하지만 네. 네. 그것도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 정조대왕이 어떤 11살 마음이었겠구나. 때 아버지를 사도세자가 이제 사도 네. 죽임을 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나도 11살인데 똑같은 11살이었구나. 혹시 그래서 정조에 내 훨씬 전생이 더 아닐까? 공감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기도 네. 하고. 근데 사실 정조대왕 같은 경우는 그 말하자면은 그 11살 때 아버지의 죽음이 평생 그의 그늘처럼 돼가지고요. 평생 그걸 극복하고 또 이어받고 여러 가지 그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네.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그 죽음이라는 크나큰 경험이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좀 주었는지 궁금해요. 우리 시절만 해도 아버지라는 존재는 가정 경제의 버팀목이었고 또 울타리 역할을 가족을 네.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울타리가 이제 없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근데 아버지의 부존재라는 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고 네.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힘든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 그렇죠. 그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이런 근육들이 그때 만들어졌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이제 40대에는 생활의 안정기가 좀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검소함을 쭉 유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펑펑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부분인데요? 부분이요? 그 어떤 부분이 유일하게 여기에 돈 팍팍 쓴 그 부분 얘기해 주세요. 그 기부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런가 그러니까요.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할 때 제가 또 이제 좀 생활이 안정이 되면서 돈을 네. 벌기 시작하면서 네, 40대 전까지도 쭉 힘든 시절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뭔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도움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뭐 다양한 어린이들한테 기부도 하고 뭐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기부천사가 되셨었군요. 네, 근데 이 의원님이요. 네. 공약을 안 지키신 게 있어요. 뭐예요? 공약을 안 뭔데요? 지켰다고요? 네, 공약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만 네. 내가 세비를 매월 30% 기부하겠다 네. 하셨는데 네. 계속한다? 이번에 5월에 네. 엔데믹 선언하면서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네. 그런데도 계속 하시겠다고. 안 지키셨네요. 안 지키시는 거예요, 의원님. 그 이유가 뭔가요, 도대체? 그래서 이제 기부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뭔가 더 뿌듯함이 느껴지고 뭔가 습관이 되고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내친 계획을 그러면 내년 임기 말 21대 국회 임기 말까지 5월 이제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때까지 기부를 하겠다라는 것을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 이왕에 한 김에 언제 내가 할 수 있겠냐. 국회의원 이 공직에 있으면서 월급으로 기부한다는 것은 그렇게 기회가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의원님 등허리 안 가려우세요? 여기 날개가 돋아 나올 것 같아요. 기부천사. 날개 천사? 네. 네, 네. 아이, 아이고, 좋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진짜 끝날 때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니까 감사한 마음도 함께 듭니다. 자, 우리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 하고 있는데요. 문수석 의원님의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볼까요? 네, 공감입니다. 의원님의 정치 입문 계기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키워드다라고 들었거든요. 사회의 아픔에 공감을 하게 되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다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얘기일까요? 2014년이죠. 4월 16일 날 이제 세월호 사건이 세월호 참사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2달 동안 네. 우울하고 힘들고 막 이런 고민이 힘들었죠. 일들이. 네. 그래서 그동안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그동안 내가 세상의 문제, 사회 문제에 너무 관심 없이 내 가족들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을 가졌던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자기 반성과 함께 이게 세상을 좀 바꿔야겠구나. 그래서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 남도 아프면 나도 아프구나. 내 이웃의 아픔이 나도 아프게 하는구나.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내가 정치에 좀 더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뭔가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꿔봐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계기가 바로 세월호 참사였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네. 나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웃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하구나. 맞아요. 네, 그런 걸 뼈저리게 느낀 거죠. 네. 세월호 참사에서. 저도 정치외교학과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정치하면 정의가 그거잖아요. 네. 한정된 자원을 재분배하는 거 이런 네. 건데 그 의원님이 생각하는 정치란 어떤 건가요? 그 이제 굉장히 기계적인 이제 정치가 기계적인 그렇게 것이라고 외웠어요. 생각하고 주어진 자원을 불평불만 없이 잘 배분하는 것. 네, 그건 행정의 역할이다. 정치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약자, 사회적 약자라든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공감하면서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또한 모든 국민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네.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정조도 백성들의 아픔에 공감을 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왕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정조의 성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 쭉 나오거든요. 어떤 거 혹시 기억나세요? 어린아이들이 지금도 이제 우리 그 어린아이들을 국가가 보살피는 것은 이제 100% 아직 안 돼 있거든요. 네.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100% 안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정조대왕이 자율전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버려진 아이들을 네. 관이나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 보면 엄청나게 정말 어린 아이들이나 또 효심도 깊고 네.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애민정신으로 똘똘 뭉친 왕이었다. 아, 진짜 이렇게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사실 그 사도세자 아버지의 죽음을 어린 나이에 경험을 했기 때문인지 이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유독 이렇게 마음을 애틋하게 쓰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의원님께서도 아, 이것만은 정말 내가 지나치기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마음속에 공감 버튼이 딱 눌리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보면 이제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나의 부모님처럼 좀 뭔가 잘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이제 특히 그런 부분에서 공감이 많이 되죠. 그래서 네.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 본능적으로 그 삶이 연상이 돼요. 음. 제가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손님이 없는 가게를 들어가면 네. 그 가게 주인의 삶이 쫙 그냥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로 갑니 못 갑니 맞아. 밤새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쭉 연상이 돼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손님이 없는 가게 가면. 그래서 거기 가게 가면 쓸데없이 더 많이 시켜서 야, 좀 이 매출이라도 좀 올려드리자, 매상이라도 올려드리자 이런 이제 마음으로 이제 같이 식당에서 밥도 먹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공감의 아이콘이시고 정에 굉장히 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누군가가 아, 의원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왠지 거절을 못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인 되기 전의 일인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네. 계속 이제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돈을 이제 빌려주고 이러면서 네. 떼었다고 그러죠. 돈을 떼었다. 네. 돈을 떼인 돈이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 방송 우리 집사람이 보면 여보 사랑합니다. 우리 의원님 지금 너무 에피소드를 다 쏟아내니까 힘들어 보이셔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요? 권진영의 휴게소 시간인데요. 네. 의원님이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고 해서 호구 성향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그냥 질문에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합니다. 곤란한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다? 하나, 둘, 셋. 한다. 그렇죠. 예. 아유 어떡하면 근데 참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네. 정말 아내분 힘드시겠어요. 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네. 아내분한테 혼나, 어떻게 맨날. 영상 편지 한번 쓰실래요? 네? 미안했다, 고맙다, 뭐 이렇게 영상 편지 쓰실 시간 좀 드릴까요? 여보 오지랖 넓은 남편 만나서 고생 많으시지? 요즘 또 원래 정치인의 마누라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는데 퇴직하고 편하게 살려고 그렇게 꿈꾸고 있었는데 정치하는 남편 만나서 여러 가지 사회활동 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고 또 겸손하게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좋네요. 정말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시네요. 계속 거절하지 부탁하니까. 못하는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어떤 사람이 약속을 어기는 경우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묻고 따지지 않고 이해하는 편이다. 하나, 둘, 셋. 이해하는 편이다. 아, 의원님 약속은 진짜 어기면 안 돼요. 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나한테만 추상처럼 하고 네. 이 약속을 다 지키면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 생기고 네. 또 누구나 약속 지키고 싶어 하지만 지킬 수 없는 또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이해를 해야 된다. 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막 근데 막 30분 늦고 막 1시간 늦어. 그래도 이해하십니까? 그래도 이제 뭔가 사정이 있으면 이해해야죠. 아니야, 의원님. 그거 잠시만요, 의원님. 저희 지금 약간 마이크 문제가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녹화 다시 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네, 괜찮으시죠? 완전 시원하다. 처음부터 아우, 다시 진짜요? 해도 될까요? 농담이지? 약간 이해하실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머리카락이 나온 상황이에요. 의원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1번 머리카락을 빼고 묵묵히 먹는다. 2번 종업원을 불러서 상황을 얘기하지만 괜찮다며 그냥 먹는다. 3번 종업원을 불러서 설명한 후 새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거나 할인해달라고 한다. 하나, 둘, 셋. 2번. 2번 종업원을 일단 불러서 상황을 얘기하고 괜찮다면 그냥 먹는다. 아, 왜 불러요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넣지 말라는 거지. 아, 일부러 앞으로 조심하라고. 네, 앞으로는 일부러 넣지 않았겠지만 네네네. 어쨌든 좀 뭔가 좀 조심해라. 주의를 해라, 조심해라 이런 차원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 아,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무리 없는 정도의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하실지 객관식으로 골라주세요. 1번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빌려준다. 2번 어디에 쓸 건지 물어보고 편할 때 갚으라고 얘기한다. 3번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준다. 묻지 않고 빌려준다. 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의원님 1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왠지 빌려주실 것 같지 않아요? 아, 지금 이제 정치인이 되고는 제가 돈을 못 빌려줘요. 왜냐면 이제 빌려달라는 친구도 있어, 후배도 있고 네. 돈 좀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지금은 내가 빌릴 수가 없다. 왜냐면 정치하는 정치인이 돈을 이렇게 보내거나 이렇게 네, 네, 하면 그렇죠. 그게 혹시 또 잘못 그렇죠. 오해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설명을 하고 거절을 하죠. 지금은 못한대요, 여러분. 연락하지 마세요. 아, 참. 이렇게 해봤는데. 네, 어떻게 의원님이 결론 나왔어요? 티 없이 맑은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퍼주느라고 손해보는 타입이세요. 그거는 일정 정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네. 빡빡하게 한다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뭐 흠뻑 쓴다고 그래서 또 가난하게 사는 것도 네. 아니고 다 이게 뭔가 이 세상에 조화롭게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아, 의원님 지금까지 솔직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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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되지 왜 의원님이? 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자, 문진석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리더의 힘입니다. 자, 이 책의 챕터별로 정조의 리더십에 대한 그 덕목들이 쭉 나오거든요.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리더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도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매일 빼놓지 않고 하시는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좋은 리더라기보다는 정치인의 자세를 잃지 않기 위해서 네. 매일 저는 이제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를 스스로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늘 이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초심을 잃지 않아야지. 사실은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 행사장 가면 특히 이제 시장 군수가 주최하는 행사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대우를 잘 안 네. 해주거든요. 그때 이제 얼핏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서운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야 그건 아니야. 원래 뭐 이건 정치인은 국민들을 섬기는 자리지 대우받는 자리가 아닌데 내가 왜 서운해야 돼? 뭐 이런 솔직하게 이제 그런 기분이 들 때는 제가 정치를 한 이유를 다시 되새기면서 국민을 섬기는 자리지 내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시려고 네. 노력하고 계시는군요. 네.
자, 21대 국회 지난 시간을 좀 돌아봤을 때 후회 없이 내가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내가 왜 정치를 하고 있는가를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일정 부분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돼 보니까 처음에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또 당내 선거다, 대통령 선거다, 지방선거다, 뭐 거기에서 늘 선거를 또 앞장서서 뛰어야 되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과연 의정활동에 100%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은 아니구나.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죠. 아쉬움도 있지만 어쨌든 또 한편으로는 또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어렵고 힘든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돼야 되는데 정치가 그렇지 못한 게 너무 아쉽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좀 책임지면서 언덕이 되고 뭔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정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를 빨리 복원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책으로 선정하신 리더라면 정조처럼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리더라면 정조처럼이란 책은 그 정조의 일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쓴 책인데 정조 대왕의 생각과 그 당시에 어떤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드러낸 책이다. 그래서 한 번만 읽지 말고 3번씩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 읽은 분들은 좀 더 2번 더 읽으시고 읽지 않은 분들은 한 3번 정도 읽으시게 되면 정치인이든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정말 본인 스스로가 리더가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한 덕목과 덕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떠세요? 의원님은 여름에는 좀 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름에요? 네, 너무 따뜻한 분이셔서 많이 더워. 더워. 네, 이런 네. 의원님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네, 이시안 작가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립니다. 네. 이 책을 보면 이제 당연히 정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잖아요. 네. 근데 당연히 그 반대쪽에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요. 정조의 개인으로서 그리고 리더로서의 역량 자체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책을 보시면 바로 그러한 점, 리더로서의 역량이라든가 본받아야 할 점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서요. 현재 리더이신 분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리더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유용하게 읽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자, 끝으로 의원님께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전하실까요? 예,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예, 이 책의 에필로그에 나오는 글인데요. 군주 민수라는 말씀 잘 아시죠? 임금은 배고 그 백성은 물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정치인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이라는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늘 국민들 뜻을 살피고 국민들을 겸손한 자세로 잘 섬기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가 잘 떠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렁이는 물 위에서 언제나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가는 배 같은 역할로 우리 문진석 의원님 계속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진석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일 계속되는 더운 날씨, 5월부터 30도가 넘는 날씨가 찾아왔죠. 기후위기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병들어가는 지구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으로 기후위기에 대해 이야기할 저는 홍재경입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준비했습니다. 북극이 다 녹기 전에 반지하 침수가 먼저 찾아온다. SF 소설가이자 환경안전공학과 곽재식 교수가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21세기 기후 교양을 들려줍니다. 어려운 과학에 쉽고 재밌게 접근하는 스토리텔링으로 정평이 난 저자가
SF와 고전 설화 등 다양한 이야기를 넘나들며 기후변화에 대한 오해부터 위기 대응과 기술의 최전선에서 이루어지는 혁신까지 기후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상식과 정보를 알기 쉽게 들려주는데요. 0.04% 이산화탄소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입니다. 이어지는 폭염과 미세먼지와 각종 기상이변. 파란 하늘 빨간 지구의 저자 조천호 초대 국립기상원장은 기후변화가 모든 걸 바꾸는 시대에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자세에 대해 책에 자세히 서술하는데요.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기후변화 시대의 본질을 설명하며 과연 기후변화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의 원인과 예상되는 미래, 그리고 나아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환경 파괴나 재난은 지역적인 성격을 보였지만 오늘날 일어나는 기후변화 문제는 지구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우리를 위협하는 기상이변 속 다가올 미래를 고민하는 책, 파란 하늘, 빨간 지구입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스티븐 호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지구를 떠나야 합니다. 지구는 우리에게 너무 작아지고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의 말처럼 각종 기상이변으로 지구가 병들어 있는 지금, 멀지 않은 미래에 정말 지구를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구를 살리는 방법으로 나무 심기, 대중교통 이용, 해양전지 사용 등 여러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사실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하는데요. 저자 조너선 사프란포어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채식 위주의 식사를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으로 가볍게 먹는 아침 식사 채식을 통해 체감하고 있는 기후 위기 속 지구를 구하자고 주장합니다. 아침 식사로 지구를 구하는 법, 우리가 날씨다입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국내 1호 기록학자인 김익환의 첫 책인데요. 저자는 25년간 기록 분야에 매진하며 깨달은 기록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전하며 성장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3단계 5가지 기록법을 수록했습니다. 기록은 매일 나를 성장시킨다. 대한민국 1호 기록학자가 전하는 단 하나의 인생 법칙, 김익환의 거인의 노트입니다. 두 번째 책은 한국과 미국, 전 세계를 오가며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진 돈의 속성의 저자 김승호 회장의 신간입니다. 이 시대 900만 명의 사장을 위해 김승호 회장 경영 철학을 집대성한 책인데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사장을 위한 실무 지침서, 김승호의 사장학 개론입니다. 기후위기 속 우리가 알아야 하는 상식을 주제로 오늘 모익지 함께 해봤는데요. 지구와 인류를 위한 작은 실천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의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테마로 또 다른 세상을 선사하는 책 여행.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다음 주에는 어떤 테마로 책 속 세계를 탐험하게 될지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모익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인사드릴게요.